안녕하세요. 저는 우연히 만난 한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이 180도 완전히 바뀐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사람 인연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그런 일을 실제로 경험하니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제가 오죽했으면 한평생 키워준 부모님까지 등지게 되었을까요? 제 일생일대 최고의 에피소드를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저는 좀 지독한 집안의 3대 독자예요. 말이 곧 법인 꼬장꼬장한 할머니까지 한 집에서 같이 살아서 정말 많이 피곤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도 할머니 못지않은 성격의 소유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호랑이가 딱입니다. 강하고 카리스마가 넘치며 때로는 다소 거친데요. 이런 성격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조건 이뤄내신 대단하신 분이기도 해요. 실례로 할아버지가 회사 경영하셨을 때는 직원이 30명 남짓한 회사였는데요. 아버지가 맡으면서부터 연 매출 500억 정도까지 키워내셨어요. 철두철미하고 해안도 있으신 분이라 저도 배울 점이 많긴 하지만 아들의 입장에선 그렇게 좋은 아버지는 아니셨습니다. 아버지는 뭐든지 바라는 걸 이뤄내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이시라서 사사건건 저를 제재하고 종용하려 두셨어요. 그 때문에 저는 제가 원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대들지도 못하고 꼭두각시 마냥 하라는 대로만 했죠. 착한 아들인 척, 수긍하는 척하며 저는 한평생 갑갑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집안 어른들의 가혹한 관심과 엄청난 기대감 속에서 부담을 느끼며 자랐어요. 당연히 제 미래는 아버지가 계획하셨죠. 제가 중학생 때였을 거예요. 요즘은 중학생 때부터 진로 상담이 있더라. 학교에서 진로 상담 때문에 오늘 오라고 해서 가야 하는데 우리 아들 가고 싶은 과 있어? 애미야, 넌 뭘 그런 걸 애한테 묻니? 애 아빠가 사업을 하는데 당연히 물려받아야 하는 거 아니겠니? 그래도 애가 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걸 토대로 미래를 설정해 나가야 하니까요. 여보, 어머님 말씀이 맞아. 얘는 정해진 운명이야. 나중에 회사 물려받으려면 당연히 경영학과를 가서 경영인이 되어야지. 학교도 다른 곳 필요 없어. 스카이 대학을 무조건 가야 하고 졸업 후에는 미국 가서 MBA 따와야지. 그게 우리 아들의 진로야. 너 혹시 따로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건 안 된다. 회사 물려받아야 돼. 그것보다 잘 되는 삶은 없어. 그게 네가 할 일이다. 알았냐? 저는 다른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다른 걸 하고 싶다고 어떻게 말해요? 엄마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안절부절이셨죠. 다행히도 저희 엄마는 할머니와 아버지와는 다른 성격의 소유자세요. 유일하게 저와 말이 통하는 분이지만 엄마도 할머니와 아버지의 눈치를 보느라 제 뜻대로 해주지 못하세요. 그래서 엄마는 항상 저한테 미안해 하셨죠. 우리 아들 미안해. 엄마가 너 하고 싶은 것 끝까지 할 수 있게 편들어주지 못해서. 우리 아들은 어떤 걸 직업으로 삼고 싶어? 엄마한테 말이라도 해봐. 나 사실은 운동도 재밌고 애들 가르치는 것도 재밌고 음악하는 것도 재밌어. 근데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직업이 꼭 한 가지여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 엄마가 할머니랑 네 아버지 때문에 너 하고 싶은 것 팍팍 밀어주진 못해도 네가 좋아하는 것 꾸준히 할 수 있게 해줄게. 그건 약속할 수 있어. 엄마는 네 편이야. 미안해 우리 아들. 엄마가 힘이 없어서. 아니야. 그거면 충분해. 나 하고 싶은 운동이랑 음악은 꼭 엄마가 끊지 못하게 사수해줘야 해. 엄마만 믿어. 이런 집안 분위기상 다른 꿈을 어떻게 꿔요? 언감생심이죠. 다른 꿈은 꾸지도 못하고 저는 아버지가 원하는 경영학과를 향해 달렸고요. 실제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대학 졸업 후에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아버지가 원하는 MBA를 따왔고요. 다시 돌아와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저는 어느새 30이 넘었어요. 그 나이까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뭘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무미건조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냥 하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한평생 이렇게 살아와서 그런지 그걸 알려는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사실 그럴 만한 용기가 없는 게 맞는 거죠. 이번 생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구나 하며 현실에 합리화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 일을 계기로 주체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을 정도로 똑같이 아침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회사 일도 꽤 어렵지 않게 잘하고 있었어요. 다만 아침부터 엄마의 불편한 전화가 울려서 심기가 괴로웠었죠. 엄마가 전화한 이유는 손자리 때문이에요. 그 당시 집안의 이슈는 저의 결혼이었거든요. 할머니께서 이제 제가 결혼할 나이가 되었다며 결혼시키자고 하셨고, 아버지도 할머니의 말에 단번에 동의하셨어요. 그러면 엄마는 움직여야 했습니다. 아들 일하니? 엄마 지금 마담도 만나서 네 손자리 알아보라고 나가는 길이야. 이따가 한정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어. 특별히 만나고 싶은 이상형이 있어? 엄마가 네 결혼 막진 못해도 네가 좋아할 만한 아가씨들로 추선하라고 할게. 아무나 상관없어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엄마가 보시고 괜찮은 사람 결정하세요. 그래, 알았어. 우리 아들 기분이 어떨지 엄마가 이해는 하는데 결혼은 해야 하는 거니까 심혈을 기울인다 생각하고 선봤으면 좋겠어. 엄마가 마담 또 만나고 전화할 테니까 그때 자세한 이야기 나누자. 한평생 살 동반자를 제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았지만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도 기분이 안 좋았어요. 엄마의 전화를 대충 알았다고 하고 끊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 정도가 지났을까요? 다시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사실 너무 지치더라고요. 꼭두각시 마냥 어른들의 말에 움직여야 한다는 게 좀 짜증이 나서 엄마의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괜히 화만 낼 것 같았거든요. 어차피 선 얘기하실 텐데 듣고 싶지도 않아서 오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이어 전화가 와서 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받았어요. 알았어요. 바쁜데 그까지 손자리가 뭐가 중요하다고 연이어 전화를 하세요. 뭔데요? 어떤 사람들인데요? 안녕하세요. 여기 병원인데요. 지금 김정미 환자분이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실려왔습니다. 최근 통화 기록에 아드님이라고 되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엄마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저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엄마를 찾았는데 웬 미모의 여자가 엄마 곁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안녕하세요. 아드님 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음식점 화장실에서 어머니를 마주쳤는데요. 저를 보고 쓰러지셨어요. 바로 구급차 불러서 왔고요. 간호사님이 어머님 소지품에서 휴대폰을 찾아 전화하셨어요. 쓰러지실 때 저를 보며 도와달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너무 마음이 쓰여서 여기까지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음식점 화장실이었다고요? 엄마 혼자 계셨어요? 네, 제가 화장실로 들어갔을 땐 어머님 혼자 계셨고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어머님이 쓰러지려고 하셨어요. 의사 말로는 식후 저혈압 쇼크라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한 번 더 만나보세요. 이제 아들이 왔으니 저는 돌아갈게요. 몸조리 잘하시라고 전해주세요. 이대로 돌아가시면 제가 너무 죄송하죠.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요. 혹시 번호를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추후 연락드릴게요. 저는 생판남인 그녀가 쓰러져가는 저희 엄마를 끝까지 지켜준 것에 대해 너무 감사했어요. 그녀의 배려 덕분에 엄마가 더 위험한 상태가 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감사 인사를 크게 드리고 싶어서 전화번호를 교환했고 며칠이 지나고 저는 소정의 선물을 사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감사 인사만 하려 했어요. 그런데 일식집에서 만나 밥을 먹었는데 의외로 말이 잘 통하더라고요. 저보다 5살이나 어린데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외적으로도 정말 예뻤고요. 말은 어찌나 잘하는지 초밥을 먹으며 제잘제잘 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 모습만 봐도 저절로 웃음이 났어요. 원래는 밥만 먹고 헤어지려고 했는데 제가 이자카야로 자리를 옮겨 술도 마시자고 제안했죠.
그녀도 선뜻 좋다고 하더라고요. 술이 한 잔 들어가니 더 진지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어요. 사실 그날 전 식당에 알바하려고 면접을 보러 갔던 거였어요. 잠깐 화장실에 들러서 단장하고 가려고 했는데 쓰러지는 걸 목격을 해서 알바 면접을 보지 못했어요. 정말요? 이걸 어떻게 보상해야 하죠? 그런 일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제가 뭐라도 할게요. 알바 자리 필요해요? 그럼 제가 알바 자리 소개시켜 줄까요? 저희 회사에서도 알바 뽑거든요. 아니요. 말씀은 감사하지만 다른 알바 구했어요. 그 옆에 있는 음식점이에요. 이런,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요. 그런데 왜 알바를 하세요? 취업 준비생이에요? 그게 아니라 저는 집에 우환이 많아서 대학을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반 직장은 가기가 어렵고요. 지금은 서비스직 알바를 하며 돈을 모으고 있어요. 언젠간 대학에 가려고요. 저는 사람을 돕는 직업을 갖고 싶어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다양한 사연을 갖고 있더라고요. 말을 하면서 풀린다고 하잖아요. 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보니까 도련님 같은데 별로 힘든 적 없으시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힘들게 사는 사람은 오히려 저예요. 저는 한 번도 내 뜻대로 내가 설정한 미래를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집안 어른들의 뜻에 따라야만 해서 나라는 존재가 뭐 때문에 존재하는지 이 나이 먹고도 몰라요.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말이죠.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는 말씀 정말 멋져요. 자신의 인생을 설정해서 사는 것 정말 멋진 일이에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동안 얼마나 참고 살아오셨을까요? 제가 다 들어드릴 테니까 저에게 말하면서 자신을 찾아가 보세요. 남에게 말하면서 생각이 정리되기도 하거든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나라는 사람이 중요하죠. 저는 그녀의 말에 큰 위로를 받게 되었어요.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말에 큰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그녀의 말에 그녀가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라 남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저는 그런 따뜻함에 기대고 싶어졌어요. 마치 든든한 지원자를 만난 느낌이랄까요? 실제로 그날 이후부터 그녀와 실시간으로 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종종 만나면서 저도 저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덕분에 자존감도 많이 올라갔고 사는 게 재밌다는 걸 처음 느끼게 되었어요. 그녀는 저희 엄마만 도운 것이 아니라 제 인생까지도 도와주게 된 거예요.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훨씬 내면이 저보다 훨씬 성숙해서 저는 그 매력에 끌리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다른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요. 곧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희 둘이 열렬히 사랑하며 사귀고 있는데 자꾸 집에서 선보라 결혼해라 하길래 집안에 여자친구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당연히 할머니와 아버지는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 여자친구가 제 인생에 도움이 안 된대요. 그 기준은 재산으로만 따졌고요. 제 결혼을 무슨 물건을 파는 것처럼 장사하려고 들더라고요. 사업에 도움이 안 되는 여자 치워버리고 저희 집안에 도움이 될 상대로만 추려서 결혼하라는데 무슨 막장 드라마 보는 줄요?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는데 그녀를 까내리는 말은 참을 수가 없어서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와 할머니를 상대로 전쟁을 치렀어요. 제 결혼은 제가 원하는 사람하고 할 겁니다. 도움 안 되는 여자 아니고요. 제 존재를 일깨워준 은인 같은 사람입니다. 제발 모든 인생사를 계산기 두들겨서 평가하지 마시고요. 그 내면 안에 가치를 알려는 노력을 좀 해보세요. 제 결혼은 제가 알아서 할 것입니다. 그러니 더는 말씀하지 마세요.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게냐? 네가 아직 어려서 그런다. 결혼은 일륜지대사라고 집안과 집안이 합쳐지는 거야. 우리가 널 이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그렇게 아무나한테 장가 보낼 줄 아니? 그 애 안 봐도 비디오다. 거지 같은 애한테 홀라당 빠져서 한 번도 대든 적 없는 애가 이렇게 눈에 쌍심지를 켜고 대드는데 가스라이팅이라도 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 그 애 만나지 마. 당장 헤어져. 애미 너 때문에 이런 인연이 만들어져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 손자 인생 망치게 생겼다. 이 일을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애 그런 애 아니에요. 누구보다 따뜻하고 건실한 애예요. 한번 만나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만나긴 왜 만나? 부모 고마운 놈 모르는 자식은 필요 없어. 너 앞으로 카드 다 끊고 모든 지원금을 다 끊을 거야. 회사도 나오지 마. 너 해고야. 네, 그렇게 하시죠. 저도 성인인데 부모님 허락받을 나이 아니잖아요. 또 부모님 배경도 필요 없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살아야죠. 결혼도 제가 하는 것입니다. 허락은 필요 없습니다. 반대하신다면 부모님 빼고 결혼할게요. 그런 줄 아세요. 처음이었습니다. 제 의견을 이렇게 말한 것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저의 모습도 참 좋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께 지지 않고 제 의견을 피력했어요. 나이가 몇인데 30 넘어서 부모님 보살핌 따윈 필요 없잖아요. 반대하면 부모님 빼고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했고요. 바로 회사에 가서 사직서도 냈습니다. 그리고 짐을 싸서 집에서 나와 근처 오피스텔에 월세로 들어갔어요. 집안이 발칵 뒤집혔고요. 며칠 후 엄마가 전화가 와서 따로 커피숍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포기가 안 돼? 그렇게 좋아? 다른 사람은 정말 안 되겠어? 이렇게 어떻게 계속 살아? 엄마, 난 이 사람 만나서 내가 누구인지 뭘 위해 살아가는 건지 알게 되었어. 무의미한 삶 속에서 내 존재를 일깨워준 사람이라고. 나는 이 사람 절대 포기 못해. 할머니와 아버지가 포기하라고 하세요. 왜 내 결혼인데 두 분이 난리인데요? 왜요, 왜? 알았어, 알았다고. 진정해. 너랑 싸우러 온 것 아니니까. 네 의지가 정 그렇다면 그럼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도 엄마 인생 걸고 네 인생 네가 살 수 있게 지켜주는 거야. 그러니깐 절대 헤어지지 마. 알았지? 사실 저희 엄마도 저희 아빠랑 결혼하고 저의 삶과 다를 바 없이 착한 사람 증후군에 걸린 듯 무조건 내만 외치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 저를 도와주겠단 말에 살짝 미심쩍었지만 무슨 수를 내신 건지 며칠 뒤 할머니께서 따로 연락이 왔습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그 결혼 진행해라. 그 여자애 한번 집으로도 데려오고 할머니가 한번 봐야지. 네 아버지도 보고 싶다고 하니까 주말에 데리고 와. 네 결혼 허락하는 거야. 네, 할머니 감사해요. 이번 주는 좀 그렇고 다음 주 주말에 아버지 계실 때 갈게요. 그리고 아버지는 회사에 사표 수리 안 했으니까 다시 와서 일하라고 하시더군요. 이게 뭔 일인지 싶었어요. 이럴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한 번 아니면 영원히 아닌 분들인데 엄마가 어떻게 했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엄마 어떻게 했길래 할머니랑 아버지가 이렇게 나와요? 내 결혼 허락한다고 하고 회사도 다시 돌아오라고 하던데요. 내가 힘 좀 썼어. 이거 비밀이야.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해. 네 할머니가 잘 가는 점집 있잖아. 그분한테 좀 부탁을 했어. 네 여자친구 사주가 너한테 있던 안 좋은 살들을 다 막아주고 심지어 너에게 큰 사고 운이 있는데 그걸 바꿔주는 사주라고 할머니께 말해달라고 했어. 이런 귀인을 일부러 찢어놓으면 하늘이 노할 거라고 그냥 결혼시키라고 말해달라고 했지. 부부간의 궁합도 잘 맞는다고 천생연분이다 그렇게 말해달라고 했더니 그 말 듣고 결혼 승낙하신 거야. 정말로? 아니 진짜로 내 여자친구 사주가 그래요? 우리 궁합이 정말 그렇게 잘 맞아요? 아니 사실 사주 안 봤어. 어차피 결혼할 건데 뭐하러 그런 걸 봐. 좋은 말 들으면 기분 좋지만 안 좋은 말 들으면 기분 안 좋잖아. 그냥 거짓말 해달라고 한 거야. 너희 어차피 헤어지지 않을 거고 어차피 결혼할 건데 기분 좋게 결혼하면 좋잖아. 실제로 몸이 건조한 네 인생에 새싹을 돋아준 사람이라고. 너가 네 입으로 은인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귀인 맞지 뭐. 안 그래? 할머니도 아버지도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좋게 승낙해 주시고 그럼 우리 며느리 더 귀한 대접받고 좋잖아. 선의의 거짓말이야. 알았지? 비밀이야. 엄마의 지혜 덕분에 저희는 모두가 좋은 기분으로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결혼 준비를 하던 당시에 제가 자동차 접촉사고가 살짝 났는데 저는 근육통 정도였지만 조수석 측면에서 차가 들이받아서
옆자리에 있던 여자친구는 갈비뼈가 부러졌었어요. 그 사고로 점쟁이가 말한 점사에 할머니와 아버지는 더 신뢰를 갖게 되었죠. 그때부터 할머니와 아버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나쁜 사이들을 막아주는 저희 와이프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귀하게 대접해 주었어요. 고맙고 감사한 마음에 혼자 계신 장모님 댁도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사시켜드리고 병원비도 지원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달이 생활비까지 모두 다 아버지가 맡았어요. 그래도 계속 같은 서울에 살면 할머니와 아버지가 와이프를 시집살이 시킬 것 같고 어른들의 꼭두각시 노름에 저는 또 놀아날 것만 같아서 회사는 과감히 그만두고 해외로 나가서 제 사업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 눈도 피하고 제 꿈도 펼치게 되었어요. 저는 가르치는 것을 좋아해서 교육 사업을 했고요. 와이프는 그동안 다니지 못했던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서로 바빠서 부모님께 한 번도 찾아뵌 적은 없지만 틈틈이 전화는 드렸고요. 엄마만 저희가 사는 곳으로 놀러와 며칠 지내다 간 적이 있어요. 그렇게 부모님과 대면대면하게 지내며 5년이 지났는데요. 뜻하지 않게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갑작스럽게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듣게 되었어요. 다른 일 제쳐두고 저희 부부는 가장 빠른 비행기를 타고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아버지를 5년 만에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표정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호랑이같이 엄한 모습이 더욱 강렬했죠. 그날 아버지는 저희를 처음 보자마자 단호한 표정으로 와이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도대체 뭐하는 애냐? 이런 결혼했으면 남들은 애 먼저 가지는데 너는 어찌돼 내가 애도 하나 안 갖고 들어왔냐? 넌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냐? 아버지, 저한테 말씀하세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왜 화를 먼저 내세요? 아무리 안 좋은 일로 만난 거지만 좀 기분이 그러네요. 아니야, 자기야. 가만히 있어. 아버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잖아. 아버님, 오랜만입니다.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런 일로 만나게 되어서 너무 안타깝고요. 저희 걱정 많이 하셨죠? 아이는 저희도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동안 바빠서 큰 노력을 하질 않았는데 곧 가질게요. 그때서야 아버지는 다음 볼일을 보시더라고요. 저도 사업 초기라 정말 바쁘게 살았고 와이프는 학생이라 공부에 열중했기 때문에 사실 애 갖는 걸 조심스러워하긴 했어요. 저흰 별 생각 없었는데 호랑이 같은 아버지 입에서 애 얘기가 나올 줄은 또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와 인사를 나누고 할머니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아버지는 의외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젠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 안 되겠냐면서 제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에 지원도 많이 해주신다고요. 저는 생각해 본다고 했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저는 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좀 달라지신 것 같아. 우리한테 혹시 뭐 화나신 것 아니지? 화가 나신 것도 같고 기운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일 있었어? 일이 많았지.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별별 일이 다 있었다. 기억하지? 너희 결혼시키려고 무당한테 해달라고 했던 새아가 사주 말이다. 그 거짓말들 다 들통났어. 나 그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 정말 들킬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어쩌다 걸린 거야? 할머니랑 아버지가 화 많이 내셨지? 그래도 너네 잘 살고 있으니까 엄마 선에서 잘 넘겼어. 그런데 네 아버지가 말은 안 했지만 너네 떠나고 엄청 헛헛해 하셨어. 그리고 몇 달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초기암이 발견되어서 수술까지 했고 그때부터 부쩍 힘에 부처하더라. 그랬어? 수술 같은 큰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말을 해주지. 엄마 혼자 고생 많았겠네. 내가 잘 들여다봤어야 했는데 엄마 미안해. 아니야. 네 아버지가 말하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했어. 그런데 너희 들어와서 살면 안 돼? 이젠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엄마도 사실 무서워. 이젠 아버지밖에 없는데 네 아빠 갑자기 저 세상으로 가면 어떡해.
같이 살자곤 하지 않을게. 따로 살고 따로 일해도 돼. 같은 하늘 아래 있자. 어? 한번 생각해봐. 그동안 있었던 집안일을 들으니 해외에서 일한다고 바쁜 핑계로 무관심했던 부모님께 죄송스러웠어요. 엄마가 혼자 무서워하는 게 이해가 됐고 지켜드리고 싶어서 와이프한테 다시 한국으로 오자고 했죠. 그래, 일이 많았구나. 나는 좋아. 우리 엄마도 몸이 안 좋잖아. 자식이라곤 당신도 나도 다들 하나씩밖에 없는데 우리가 좀 신경 써드리자. 난 이제 졸업해서 들어올 수 있는데 자기는 들어올 수 있어? 회사는 해외에 있는 곳을 본사로 하고 한국에는 지사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되긴 해. 당신만 괜찮으면 나도 들어가고 싶어. 우리 같이 가자. 그렇게 해서 해외 생활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집은 혼자 사시는 장모님 댁 근처로 잡았고요. 주말마다 하루는 본가, 하루는 처가댁에 가며 때늦은 효도를 하게 되었어요. 부모님과 자주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아버지도 제 와이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와이프는 이때를 몰아붙여서 근처로 같이 여행도 가며 더 아버지 눈에 들려고 노력했고요. 그러자 아버지가 저한테 사업 자금을 지원해 주신다고도 하셔서 관계가 많이 개선되어 갔습니다. 별 걱정 없이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1년이 지나자 아버지 암이 재발되었어요. 또 수술을 받으셨고 아버진 그때 많이 무너지셨어요. 그때 저희한테 황당한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너네 애는 언제 가질 거냐?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애를 안 가져. 못 갖는 거야, 안 갖는 거야? 저희 계속 바빴잖아요. 저는 사업하고 와이프는 공부하고 또 자리 잡을 만하니까 한국에 와서 살게 되어서 더욱더 바빴고요. 이제 가져야죠. 분명히 아이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냐? 결혼한 지가 몇 년인데 애가 안 들어서는 거면 너희 분명히 뭐가 있는 거야? 앞으로 2년 안에 아이 못 가지면 너네 갈라서라. 안 맞는 거니까 헤어져. 그게 무슨 억지세요. 애 가지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병원 같은 곳은 안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저희는 애 없어도 잘 살고 있어요. 결혼이라는 게 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억지를 부려도 저희는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너 3대 독자야. 무책임한 말 좀 그만 좀 해. 서로 좋아하면 상대방의 닮은 애를 가지고 싶어하는 게 정상이야. 그런데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거야. 그럼 너넨 잘못된 거다. 그리고 애가 있어야 완성이 되는 게 가족이야. 넌 아직도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애 같은 소리 나고 있냐?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이 값을 해야 되는 거야. 네가 언제 내 말 들어서 안 좋은 적이 있었어? 결혼을 네 맘대로 해서 계속 사달이 나는 거잖아. 내가 애 못 낳는 며느리 들였단 소리를 왜 들어야 해? 내가 왜? 너희 2년 안에 애 못 낳을 시에 이혼해. 그건 네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단 말과 같으니까. 알았어? 아픈 아버지가 저렇게 열을 내고 성질을 있는 대로 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데 와이프는 옆에서 내내 거리기만 하고 대들려는 저를 말리시더라고요. 저도 그냥 아픈 환자를 더 힘들게 하지 말자고 생각하며 넘기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저는 와이프 눈치를 보는데 오히려 와이프가 더 당찬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아버님 말씀처럼 진짜로 애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자. 나도 이제 30이 넘었잖아. 우리 아빠 말 때문이라면 안 그래도 돼. 아빠는 내가 커버할 수 있어. 아빠가 아프시니까 마음이 약해지셨나 봐. 원래 그런 캐릭터 아니신데 말이야. 내가 잘 말씀드릴게. 당신 이제 사회생활 해야 하는데 애는 천천히 가져도 돼. 그러니까 그런 말에 상처받지 말고 동요하지도 마. 아니야. 아버님 말씀 틀린 것 하나 없어. 우리 엄마 사는 집, 병원비, 생활비까지 다 아버님이 내주시잖아. 솔직히 내가 이런 시댁 만난 거 정말 행운이야. 나 돈 걱정 안 하면서 산 적 없어. 그런데 그 걱정 아버님께서 다 없애주셨잖아.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그건 다른 문제지. 돈은 돈이고 우린 우리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 돈 많아서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생각은 달라. 알코올 중독에 노름꾼인 아빠가 엄마 때리는 건 매일 보았고 집문서까지 노름꾼들한테 다 넘겨서 길바닥에 나앉았을 때
엄마가 구걸하면서 나 키웠어. 아빠 돌아가셔서 이제 살만해지나 싶었는데 그때부턴 엄마가 아프고 내 인생에서 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당신 만나서 핀 거야. 알지. 당신 힘들게 산 거. 내가 지켜준다고 그랬잖아. 아버지 말에 흔들리지 마. 당신 누구보다 강하고 당찬 사람이잖아. 우리는 우리 인생 살면 돼. 아니야. 나 돈 때문에 비참해진 적이 많았어. 내 인생이 힘든 이유는 돈이 없어서인데 그것들을 다 아버님께서 해결해 주셨잖아. 그래서 나도 아버님이 원하는 것 해드리고 싶어. 우리 적극적으로 병원도 가보고 한약도 먹고 노력해보자. 나 아버님께 우리 아이 안겨드리고 싶어. 정말 고마운 와이프예요. 말도 어쩜 이렇게 예쁘게 하는지. 와이프랑 말하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래서 그날부터 저희 부부는 애 갖기 프로젝트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유명하다는 난임병원도 찾아가서 검사를 받았고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해서 몸에 좋은 건 다 먹고 하라는 대로 다 하며 임신을 준비했습니다. 거기에 저희 엄마도 합세하게 되었어요. 예, 경주의 유명한 난임 부부들 사이에서 임신 잘 되기로 유명한 한의원이 있다고 해. 약 먹기만 하면 바로 애가 들어선대. 그런데 예약은 안 되고 무조건 줄을 서야 한대. 전날 밤부터 줄 선다고 하니까 우리 언제 날 잡고 줄 서러 가자. 그럼 날이 좀 쌀쌀하니까 텐트랑 난로 같은 거 챙겨가야겠네. 알았어, 엄마. 와이프한테 얘기해 놓을게. 엄마도 가려고? 그럼 나 집에 있으면 뭐해. 심심하기만 하지. 출퇴근하는 너희들 내가 운전이라도 해줘야지. 다음 주 정도에 하루 시간 비워놔. 알았지? 정말 엄마랑 같이 저희 부부는 유명한 난임 한의원에 새벽같이 줄 서서 한약도 먹고 그 뒤로 식단도 짜서 먹고 임신에 좋다는 건 다 했어요. 그 결과 다행히 아버지가 말하신 뒤로 1년 안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신의 기쁨도 잠시 계류 유산을 2번이나 했고요. 이렇게 유산이 되면 수술도 해야 하고 바로 임신을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이 아버지는 위염이 생겨서 엄청 고생하셨어요. 아버지는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저희를 더 쪼으셨고요. 이혼 얘기와 더불어 재혼 얘기까지 하면서 애 낳으라고 닥달을 했고요. 얼마 후엔 회사의 지원금까지 줄인다고도 협박하셨어요. 아버지의 조급한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저흰 자연 임신은 포기하고 바로 시험관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상해요. 저희 부부 둘 다 몸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임신이 잘 안 되더라고요. 누구는 한 번에 바로 임신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삼신 할머니는 뭐 하시는지 저희한테만 게으르시더라고요. 기다리는 것도 정말 괴로웠어요. 시험관 시술도 2회나 했는데 모두 실패를 했고요. 임신이 안 됐다는 말을 들을 때면 와이프도 아버지도 엄마도 모두 다 상심이 컸습니다. 시험관 2회차에 실패를 했을 때 와이프도 힘든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우리 시험관 이번을 마지막으로 도전해보고 실패하면 우리 그만하자. 아버님 볼 낯이 없어. 아버님도 나한테도 우리 엄마한테도 얼마나 잘했어. 나도 그런 아버님 마음에 보답을 해드려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3대 독자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계속 끌어안고 있는 건 욕심인 것 같아. 이번에 안 되면 우리 헤어지자. 무슨 그런 말을 해. 아니, 절대 그럴 일 없어. 너 내가 지켜. 애 없어도 우리한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아빠 없이 살면 돼. 난 당신만 있으면 돼. 내가 아버님 볼 낯이 없어서 그래. 받아먹기만 하는 건 염치 없는 거잖아. 다른 것도 아니고 애만 하나 낳아달라고 하는데 내가 그걸 못하는 걸 어떡해. 이번에 안 되면 우린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떠날게. 위자료, 재산 분할 다 필요 없어. 충분히 받았고 감사한 마음밖에 없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자. 나도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어. 그런 말 하지 마. 당신 없으면 나 어떻게 살라고. 당신 없으면 나 죽어. 제발 그런 슬픈 말은 하지 마. 그날 와이프와 둘이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요. 저는 헤어질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와이프가 진짜 떠날까 봐 걱정이 되었어요.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나 좀 살게 해달라고 울며 불며 밤새 매달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시험관 3회차 시도를 하기 위해 병원에 갔어요. 시술을 받고 돌아왔는데 와이프는 이미 포기한 상태인지 전보다 가벼운 표정이었어요. 전엔 시험관 하고 오면 바로 들이누워서 안정을 취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이번엔 집안일도 하고 반찬도 만들고 오히려 평소보다 더 바쁘게 움직이더라고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 그 모습이 더 슬프더라고요. 마치 헤어짐을 준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날 조용히 나와서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신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기도가 하고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매일같이 퇴근하면 성당에 가서 기도하고 집에 왔고요. 집에 와서도 잠들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하며 잠들었습니다. 정말 간절했어요. 아이가 저희에게 와야지만 저희가 헤어지지 않게 되니까요. 그런데요,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기도가 통했는지 시험관 시도 3회차 만에 드디어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초기에 또 계류 유산을 하게 될까봐 걱정을 많이 했지만 안정기까지 무사히 진입했어요. 24주에 입체 초음파까지 찍고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주수가 지날수록 아버지의 며느리 사랑은 지극해지셨어요. 우리 며느리 이제 임산복을 입어야 할 정도로 배가 많이 나왔구나. 자, 이 내일 백화점에 가서 제일 좋은 옷 사 입거라. 시아버지가 주는 용돈이야. 아버님 감사합니다. 내일 가서 예쁜 임산복 사 입을게요. 아버님께서 좋아해 주시니까 저도 너무 기뻐요. 네 시아버지 매일 아기 초음파 사진 본단다. 핸드폰 배경화면도 초음파 사진이야. 어찌나 예뻐하던지 나는 잘 보이지도 않은데 코가 오똑하다고 난리야 아주. 저기에 유기농 과일도 잔뜩 사오셨거든. 집에 갈 때 가지고 가렴. 낳기만 해봐. 내가 회사 너한테 바로 물려줄 거야. 우리 손주는 무조건 최고 좋은 걸로 해줄 거고 내가 아주 업고 다닐 거야.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거야. 아버지도 참 듣는 아들은 서운하네요. 아들은 평생 하고 싶은 것 하나도 못하고 컸는데. 손주는 사랑이라잖아. 내가 그 말 실감하고 너 그렇게 못 키운 건 후회하고. 아버지는 황급히 자리를 뜨시더라고요. 그렇게 와이프의 임신으로 아버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고 저희 가족은 화목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별다른 이벤트 없이 막달을 향해 달려갔어요.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져 오면 올수록 온 가족이 모두 와이프가 무리 없이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도록 스트레스도 주지 않고 편안하게 해주려고 안달이었죠.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출산 예정일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와이프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여가여서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만 했어요. 아버지는 오히려 잘 됐다면서 유명한 철학관에 가서 좋은 날 좋은 시를 잡아왔어요. 아이에게 첫 번째 선물로 좋은 사주를 주겠다며 아주 신나하셨죠. 다행히 의사도 허용해줘서 수술 당일에 온 가족이 총출동했습니다. 아내는 입원 절차를 밟았고요. 온 가족이 초조한 마음으로 아이 탄생을 기대하며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대기실로 와서 수술 전 마지막으로 태동 검사를 하는데 갑자기 간호사들의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명의 간호사들이 와서 태동 검사를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다가 의사까지 와서 초음파를 하게 되었는데 안 좋은 표정으로 저희에게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몇 번이나 해봤는데 안타깝게도 아이의 심장이 뛰질 않습니다. 분명히 며칠 전에 검진했을 때는 건강했는데 막달 유산이라고 뱃속에서 사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뭐라고요? 유산이요? 사산이요? 말도 안 돼요. 분명히 태동도 느끼고 뱃속에서 잘 놀았단 말이에요. 아니 의사 선생님 이게 말이 됩니까? 애 낳으러 왔는데 유산이라뇨? 아 왜요? 이유가 뭡니까? 막달 유산은 이유가 없습니다. 더 기다릴 필요 없이 긴급으로 수술을 진행해 보시죠.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와이프는 괴로워서 소리내어 펑펑 울었고요. 그런 와이프를 끌어안으며 뜨거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저까지 울면 와이프가 더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곧이어 간호사들이 와이프를 수술실로 데리고 갔는데 괴롭고 불안한 마음에 울부짖는 와이프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와이프가 수술방에 들어가고 나서야 저도 주저앉아 펑펑 울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버지가 찬물을 끼얹더라고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겨? 유산이 지금 몇 번째야? 이 정도면 개몸이 부실한 거 아니냐? 유산도 기가 막혔는데 사산이라니.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해? 너 이번에 잘못되면 이혼해. 나 분명히 말했어. 지금 변호사한테 전화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애가 죽었어요. 10달 애지중지 품은 우리 손주가 죽었다고요. 하늘나라로 간 거 슬퍼해주지 못할 망정 이혼하라니요. 이런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삼신할매가 우리한테 애를 안 주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왜 나 때문이야? 유산되는 게 왜 나 때문이냐고? 당신 같은 할아버지 나라도 싫겠네. 조용히 입 닥치고 있어. 우리 손주 마지막 가는 길 따뜻하게 갈 수 있게 안타깝고 슬픈 마음을 좀 가져봐요. 알았어요? 두 분 그만 좀 하세요. 우리 애가 죽었다고요. 우리 애가 귀하고 힘들게 온 우리 애가 갑자기 하늘나라로 갔는데 니 탓 내 탓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제발요. 정말 아버지, 엄마, 제발요. 저 정말 힘들어서 미치겠다고요. 제가 울부짖으며 두 분을 말리자 그때서야 조용해지셨어요. 제 자식이 잘못되니까 부모고 뭐고 눈에 보이질 않았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도 너무하지 않으세요? 손주가 잘못됐는데 수술실 앞에서 싸우시다뇨. 정말 두 사람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다급하게 의사가 저를 찾더라고요. 보호자님, 제가 의사 생활 30년인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일단 진정하고 침착하게 들으세요. 네, 왜요? 저희 와이프도 잘못됐어요? 무슨 일인데요? 저 괜찮으니까 어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와이프도 잘못됐을까봐 노심초사하며 의사의 입만 바라봤어요. 의사는 말하기 힘든 말을 하려고 하는지 얼굴까지 창백해지고 손도 벌벌 떨더라고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더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렵게 입을 뗀 의사는 저에게 잠깐 수술실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수술실 문을 열어주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나 떨리는 마음으로 수술실로 들어갔는데 저는 믿지 못할 광경에 숨이 멎었어요. 두 손으로 입을 막으며 소리조차 내질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잘못 보고 있나 눈까지 비비며 다시 봐도 상황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아내 곁으로 갔어요. 그리고 똑똑히 봤어요. 저희 아이가 정상적으로 태어나서 와이프 젖을 힘차게 빨고 있는 것을요. 태아의 심정지가 와서 급하게 수술했는데 뱃속에서 꺼내서 탯줄을 자르자 기특하게도 자가호흡을 하더라고요. 아마도 태아 저산소증으로 심박이 멈췄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드물어요. 아이가 뱃속에서 나오고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심박이 정상화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혹 출산 과정에서 태아가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으며 심장이 다시 뛸 때가 있긴 해요. 지켜봐야 하긴 하지만 뇌나 신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저희의 구세주세요. 저는 이 사람까지 잘못된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말하기를 주저하셨어요? 사실 저는 사산된 것으로 확신하고 보호자님께 알린 건데 제 소견이 틀렸다는 것에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제왕절개 수술에는 보호자님을 들이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들여보내도 되나 내적 갈등이 되기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와이프 품 안에서 젖을 빨다가 잠든 아이를 보며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모든 수술을 다 마치고 와이프는 병실로 옮겨졌고요. 다행히 산모도 아기도 건강했어요. 아버지는 몇 시간 동안 병실에 들어오지 못하시고 휴게실에서 한숨만 푹푹 내쉬더라고요. 피우던 담배도 피지 않으시고 골똘히 고민하시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내 와이프한테 가서 미안하다며 용서를 비셨어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많이 망설이다가 말을 뗀다. 그 어떤 말이 필요하겠어.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자주 아프다 보니 언제 죽을지 몰라서 불안한 마음에 널 다그쳤어. 너네 결혼도 점쟁이가 좋은 궁합이라고 속여서 결혼했고 사업하는 우리 아들한테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어주지 못하는 네 친정의 원망도 많이 했었다. 그런데 내 말에 단 한 번도 실은 내색 않고 무조건 다 들어주는 너의 고운 심성을 이제야 내가 들여다보게 되었어. 이 나이 먹고도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다. 이런 시아버지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아버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아버님 한 번도 미워해 본 적 없어요. 오히려 죄송한 마음이 더 커요. 저 품어주시고 저희 친정까지 품어주셨는데 이보다 더 훌륭하신 시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아버님이 밀어붙여 주신 덕분에 저희도 이렇게 아기도 낳았고요. 임신 기간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행복 느끼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엄마도 우시더라고요. 그런 엄마를 달래며 저도 속으로 엄청 울었습니다.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장모님도 일하다가 오셨어요. 아버지는 장모님 손을 두 손으로 잡으시고 딸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허리까지 굽혀서 인사를 했어요. 그날 병실은 감동의 물결이 파도를 일어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한편 신생아실 면회 시간이 되었을 땐 아버지가 제일 처음으로 미리 달려가 면회 시간이 끝날 때까지 아이한테서 눈을 못 떼셨어요. 아이가 잠들어서 움직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움직였다고 어찌나 호들갑이신지 저희 아버지가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께 미리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아이 예쁘죠? 제 애니까 저희 애는 제 방식대로 키울 거예요. 할아버진 뒷짐지고 지켜보시기만 하세요. 아셨죠? 그래, 너라면 잘 키울 것 같아. 잘 키워라. 너도 이제 아버지가 됐으니까 너만의 방법으로 아이를 잘 키워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 말이 전부였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것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애정 표현이라는 것을요. 이제 저도 그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도 신생아실에서 새근새근 잘 자는 저희 아이를 보면서 속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네 덕분에 나도 바뀌었고 우리 가족 모두가 다 바뀌게 되었다고. 고맙다고요. 저는 그때서야 마침내 아버지의 틀에서 벗어나 저만의 방식으로 제 삶을 개척해 나가게 된 느낌을 강하게 받으며 가족과 잘 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 후로 지금 2년이 지났고요. 저희 아들은 3살인데 정말 말을 어찌나 잘하던지요. 3살짜리한테 곧 40인 제가 매일 진답니다. 아버지는 어떻고요? 아주 3살짜리한테 쩔쩔매요. 아빠 회사 뉴스에 나온다. 무슨 상 받았네? 아빠, 나중에 나 어른 되면 나 아빠 회사 나한테 줘. 할아버지도 아빠한테 줬다며. 우리 귀여운 손자 회사 일 재미없어. 요즘에는 케이팝이 유명한데 우리 손자는 춤추고 노래하는 것 관심 없어. 한번 해봐. 할아버지 왜? 아빠가 나한테 회사 주는 거 싫어? 할아버지는 아빠한테 회사 물려받으라고 그랬잖아.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손자 하고 싶은 거 됐으면 하는 거지. 우리 손자는 억지로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직업 골라도 늦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해보고 그래도 아빠 회사 가고 싶으면 그때 말해도 돼. 얼씨구 여보, 우리 아들 키울 땐 무조건 회사 물려받아야 한다고 경영학과 가라고 얼마나 다그쳤는데 손자라고 다르네. 맞아. 아버지 저한테 많이 다그치셨잖아요. 저 아직도 생생해요. 진짜 서운했어요. 그럼 너도 내 손자 하던지. 그럼 내가 그때와 다르게 반응하지. 어떻게 손자랑 아들이랑 같냐? 안 그러냐? 아이를 낳으니까 정말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매일 화목하고 매일 웃어요. 이래서 아버지가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했었나 봐요. 그 말씀 이제 인정하고 듣길 잘한 것 같아요.
와이프는 애 낳고 1년간 몸조리를 하다가 해외 대학에서 전공한 심리 상담을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심리 상담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버지는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를 하셨고 제가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게 되었어요. 제가 운영하는 회사는 아버지 회사로 흡수합병해서 두 사업 모두 잘 해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저희 부부는 바빠졌고 부모님은 한가해지셔서 아이는 저희 부모님이 봐주시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연을 쓰면서 생각해보니까 제 스스로 언제든 제자리를 찾아가면 되는 거였는데 그걸 못해서 왜 바보같이 살았나 싶어요. 하지만 이젠 알아요. 제가 누구인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뭘 해야 되는지도요. 저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준 와이프 덕분에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연으로 시작한 인연이 필연이 되었고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알게 되었어요. 사랑해서 떠난다는 말, 그 말이 도대체 말이 되나 싶었는데 그것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강함은 감정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주하고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도요. 저는 와이프를 만나서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었고 아버지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아이를 통해 또 다른 사랑을 배우고 있어요. 이제는 제 감정에 충실하며 상대를 완벽히 받아들이고 마음을 표현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살고 계신가요? 기적처럼 살아난 우리 아이가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의 운명을 바꾼 기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매 순간 감사를 느끼며 최선을 다할게요. 저희 가족 응원해 주실 거죠?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